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폐지를 주장한 게 무색하게 시험을 없앴더니 오히려 저소득층 학생이 더 불리해졌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개학 첫날 성적 잘 주는 선생님 반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성적 인플레이션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얼터넬리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무슨 이유로 캐나다로의 이민을 택하거나 고민하셨나요? 저도 그랬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이민을 택하는 많은 1세대 분들에게는 아이들 교육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캐나다의 교육이 어떤 모습인지, 그 장점과 한계점, 한국이나 미국과는 어떤 점들이 다르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민까지 택하는지, 아이들을 캐나다 공립, 사립, 그리고 한국의 국제학교와 대치동 학원가까지 다 보내본 제가 시리즈로 준비해서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와 이 시리즈 함께 하시고 나면 우리 아이를 위해 어떤 학군을 택해서 어떤 집을 구해야 할지도 보이실 거예요. 넬리의 시선 한입브리핑 시작할게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풀어볼게요. 저는 한국에서 나고 캐나다로 이민 오기 전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한국에서 보냈습니다. 근데 그런 제가 영어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건 순환근무를 하셨던 부모님 덕에 초등학교 시절 일부를 해외에서 보냈기 때문이었어요. 이때의 시간이 저에게는 인생의 무대를 바꾼 시간이 되었는데요. 영어라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고 학창시절과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었죠. 그래서 저는 제 아이들의 무대도 넓혀주기 위해서 캐나다행을 택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2년 정도만 머물면서 영어를 떼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었는데요. 지내다 보니 제 교육 철학이 한국보다는 캐나다와 더 잘 맞는다고 느끼면서 이민까지 이어졌죠. 그렇게 아이들의 초등학교 시절을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중학교에 올라갈 즈음에는 캐나다 교육의 한계점이 더 크게 와닿더라고요.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을 보낸 저희는 치열하게 살아왔잖아요. 경쟁의 압박이 힘들기도 했겠지만 그 시절에 가장 열심히 살아보기도 했고, 또 내가 만들어낸 결과에 책임지는 법도 배우고, 노력에 대한 보상도 받으면서 성취감이라는 거를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는데, 캐나다에서는 그런 걸 느끼기 힘들 것 같았어요. 두 아이 엄마로서 아이들이 커갈수록 답답하게 느껴졌던 캐나다 교육의 현실, 캐나다 교육의 철학이 어디에서 왔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도 이번 시리즈에 담아보았습니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드물게 연방 차원의 교육부가 없는 나라예요. 교육은 각 주정부의 고유 권한인데요. 그래서 BC주와 온타리오주가 같은 나라인데도 교육 철학이 상당히 다릅니다. 같은 캐나다 공립학교라고 해도 평가 방식이 다르고 교과서 정책이 다르고 교육 방향도 달라요. 이 두 주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현재 BC주 교육의 핵심 철학은 역량 중심 교육, competency based 교육입니다. Know, do, understand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단순히 교과서의 지식을 외우는 교육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이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서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목표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말만 들으면 매우 이상적인 교육 철학인 것 같습니다. 이런 철학 하에 교과서가 폐지가 됐고요. 9학년까지는 알파벳 성적을 폐지하고 얼마나 프로피션트한가를 4단계로 평가해서 성적표에 기재해 줍니다. 온타리오주는 최근 그 철학이 바뀌는 추세입니다. 현재 내세우는 거는 Back to Basics, Discovery Learning, 탐구형 학습이라 부르던 모호한 교수법의 한계를 인정하고 보다 명확하고 구조화된 직접 교수법으로 철학적 선회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2023년부터 유치원 과정에 파닉스와 구구단 암기 등 기초 학력을 다지는 커리큘럼이 다시 전면 도입이 된 거죠. 온타리오주는 주에서 공식 교과서 목록을 제공하고 선택은 학교의 자율성에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보면 사실상 지금 두 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차이가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떻게 드러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캐나다 교육 철학의 큰 흐름은 1960에서 70년대 북미 진보주의 교육운동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핵심은 이거예요. 교사가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탐구하고 발견하게 해야 한다. 이 철학 자체는 너무 좋습니다. 아이를 수동적인 수신자로만 보는 교육보다 아이를 학습의 주체로 보는 교육. 저도 정말 바람직하다고 공감하는데요. 문제는 이 좋은 철학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는 거예요. 아이 중심의 교육이 측정하지 않는 것이 더 공평하다라는 방향으로 연결이 됐어요. 평가 자체가 아이에게 압박을 주고 줄 세우기가 된다는 논리가 강해지면서 캐나다 교육은 점점 객관적인 측정 도구를 줄여가는 쪽으로 개혁을 해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국, 미국, 캐나다의 교육 철학을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게 보여요. 한국과 미국은 경쟁의 그 방식은 다르지만 둘 다 성취를 측정하고 변별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캐나다는 방향이 달라요. 경쟁 자체를 교육에서 최소화하려는 쪽으로 가고 있죠. 과정 중심의 교육 과정에 비교를 지향합니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 어떤 사회가 교육을 통해 무엇을 이루려 하는가 그 가치관의 차이인데요. 그 가치관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타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함께 살펴볼게요. BC주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변화 중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Provincial Exam의 폐지가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BC주에는 주정부 표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시험 점수가 최종 성적의 40%를 차지했고요. 교사가 평소에 낸 성적과 주정부 시험 성적과의 격차가 너무 크면 레드 플래그가 올라갔습니다. 즉, 교사가 준 성적이 너무 주관적인 건 아닌지 교사 평가에 대한 외부 견제 역할을 주정부 시험이 한 거죠. 근데 이게 2016년에 완전히 폐지됐어요. 지금 BC주에서는 교사가 0부터 100까지 점수를 재량으로 부여하고 그 점수가 대입에 직결이 되는데요. 이건 교사들에게도 어려운 숙제입니다. 밴쿠버의 소규모 사립학교 교장 선생님이 블로그에 남긴 글을 보면요. 나는 지금 무엇의 90%인지도 모르면서 90이라는 점수를 주고 있다. 시험은 얼마나 어렵게 만들어야 하나, 시간은 얼마나 줘야 하나, 이 결정들이 학생의 대학 합격 여부를 가를 수도 있는데 나 혼자 이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은가? 그리고 또 이처럼 교사 재량에 의존하는 평가 시스템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밴쿠버 웨스트사이드의 한 고3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개학 첫날 성적 잘 주는 선생님 반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성적 인플레이션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UBC의 전체 입학 평균이 이제 90%에 육박하고 있고요. 매년 더 오르고 있습니다. 그 90%의 기준이 학교마다 선생님마다 다 다른데 말이에요. 흥미로운 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최상위 대학들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MIT는 2022년 팬데믹 기간에 없앴던 SAT 요건을 자진 복원했어요. 하버드도 2024년 4월, 2025년 가을 입학자부터 SAT나 ACT 점수 제출 의무화를 재개한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하버드 공식 입장은 이렇습니다. 표준화 시험은 모든 학생이 배경이나 생활 경험에 관계없이 대학과 그 이후의 성공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이다. 다트머스, 브라운, 프린스턴도 같은 방향인데요. 이런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움직임의 배경에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대학 1학년 학점을 예측하는데 SAT 점수가 고교 내신보다 4배 더 강력한 지표라는 거예요. 즉 내신이 아니라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공인시험이 실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대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역설적인 결과가 있어요. 시험이 리소스가 부족한 아이들에게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폐지를 주장한 게 무색하게 시험을 없앴더니 오히려 저소득층 학생이 더 불리해졌다는 거예요. 시험 점수가 없을 때 입학사정관들은 명문 사립고 학생, 추천서도 좋고 스펙도 화려한 학생들을 선호하게 됐던 거죠. 시험 점수는 오히려 소득과 관계없이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불공평을 타파하려고 도입한 정책이 예상과 다른 결과를 초래한 일이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도 있었습니다. TDSB, 토론토 교육청에는 특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수학, 과학 중심의 탑스와 맥스, 그리고 예술 특화 프로그램 등등인데요. 원래는 오디션이나 포트폴리오, 시험으로 선발을 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출신 학생들은 워털로 공대에 한 해에 50에서 70명이 진학을 한다던가 의대에도 상당수가 들어가는 등 아웃풋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2022년에 이거를 추첨제로 바꿨습니다. 명분은 형평성이었어요. 2017년 연구에서 이 프로그램 학생들이 대부분 백인이고 고소득층이다라는 결과가 나오니까 오디션과 시험을 없애고 관심 있으면 지원하고 그 지원자들 중에서 추첨으로 뽑자로 정책을 바꾼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간 늘 수학 경시 대회에서 좋은 실적을 내던 학교가 갑자기 성적이 추락합니다. 탑스에 다니던 한 학생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추첨제 이후 9학년 수업이 일반 과정과 내용이 똑같아졌어요. 심화라고 하는데 검증도 안 된 내용들이었고 그게 10학년 준비를 전혀 못 시켜줬습니다. 토론토대 경제학자 페스키가 연구한 논문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추첨제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실질적으로 약화시켰다. 특화 프로그램이 성공하는 이유는 비슷한 실력과 강한 모티베이션을 가진 학생들을 한데 모아서 서로 도전하고 지지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추첨제는 이러한 동료 네트워크를 붕괴시켰다.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 모였을 때 발생하는 긍정적인 경쟁과 상호 자극이 추첨제로 인해 사라지면서 재능 있는 학생들이 동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평등을 위해 능력 위주의 선발을 없앴지만 그 결과로 공립학교 시스템 전체가 최고의 인재를 길러내거나 지원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되고 공립학교 학생들의 경쟁력이 사립학교에 비해 뒤처지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았죠. 결국 2025년 10월 온타리오 교육부 장관의 지시로 이 프로그램들은 2년 만에 다시 메리트 베이스 선발로 돌아갔습니다. 이 두 사례가 보여주는 게 있어요. 선의에서 시작한 정책들이 기준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나타났을 때 의도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실험의 시간 동안 가장 영향을 받은 건 아이들이었어요. 이제 지금의 BC주 교실 이야기를 해볼게요. BC주의 교육 시스템에는 교과서도 없고 표준 시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알파벳 성적 대신에 4단계의 숙달도로 보는 이 평가도 교사 재량이에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교사 개인에게 집중이 돼 있죠.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정말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마다 기준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그 피해는 아이들이 봅니다. 때로는 점수로 나오는 객관적 평가들이 야속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알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도 또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모호한 기준 속에서 헤매는 건 결국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아닐까 우려됩니다. 그리고 경쟁을 최소화하고 비교를 지향하는 캐나다의 교육은 성취욕이나 인정 욕구가 강한 아이들에게 한 걸음 도약할 동기부여를 못 해주는 상황입니다. 그게 목마른 아이들은 캐나다를 떠나 한국이나 미국행을 택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 캐나다의 국가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보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캐나다 교육 너무 별로인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는 결국 캐나다의 교육을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캐나다 교육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평가를 느슨하게 가져가는 그 철학이 동시에 이런 장점들도 만들거든요. 아이가 스스로 나는 뭘 좋아하는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탐색할 시간. 그리고 스스로의 페이스에 맞춰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실패해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여유. 아이를 낙인 없이 대하는 문화, 느려도 괜찮고 다르게 가도 괜찮다는 분위기. 저는 수능까지 앞만 보고 달리고 점수에 맞춰서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는 시대를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지나고 보니 그게 큰 아쉬움으로 남더라고요. 어른이 된 후에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여정이 어색하고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세대는 놓여져 있는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어느 정도의 성공이 보장되던 때였던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들이 커나가는 지금은 또 다르잖아요. 캐나다는 여러 갈래의 길을 한두 발짝씩 가보고 돌아오며 자기 길을 찾아가도 된다고, 또 시간이 좀 더 걸려도 된다고 말하는 나라입니다. 아이들 각자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 이게 캐나다 교육의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캐나다 교육이 정답도 아닙니다. 한국 교육도 캐나다 교육도 각각 잘 맞는 아이가 있는 것 같아요. 주변과의 경쟁 속에서 자극받고 성장하는 아이라면 명확한 목표와 피드백이 있는 환경에서 잠재력을 최대치까지 끌어낼 수 있겠죠.
반면 그 경쟁이 너무 큰 압박으로 느껴지거나 사회의 눈높이보다는 내면의 탐구를 통해 자신만의 페이스로 길을 찾고 싶은 아이라면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환경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나라를 바꾸는 선택은 쉽지 않죠. 다음 시간에는요, 캐나다의 공립과 사립, AP와 IB 프로그램 등등 캐나다 교육 내에서의 다양한 선택지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넬리의 시선 리얼터 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